네, 정치본색 스페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영식이고요. 이번 대통령 두 번째 해외 순방 이후에 여러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사실을 기반한 언론 보도도 있었는가 하면 가치 판단, 해석의 영역에서 진실을 좀 호도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대통령 비속어 파문으로 본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전직 기자 출신 세 분을 모셨는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계환 정치평론가, 스픽스의 최정한 편집인,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세 분께서는 그래도 당연히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측면이 있으시니까 저희 섭외에 응해주셨을 텐데 일단 첫 질문으로 좀 그걸 드리고 싶습니다. 정계환 평론가께서는 이번 해외 순방 이후에 쏟아진 언론 보도 중에서 어떤 보도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 뭐 인상 깊다는 표현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인상 깊은 겁니다. 어떤 보도가 좀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뭐 조선일보 대기자 출신이시죠. 우리 김대중 칼럼이요. 에서 이제 윤 대통령 총선 정리 전까지 임시 대통령이다라는 주제로 그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서 좌파가 결집되어서 이번에 순방의 효과나 결과에 대해서 폄훼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음 총선 승리 때까지는 임시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놀랐습니까? 이번에 대통령의 욕설 파문이나 또 외교적 무능이라는 주제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정쟁화가 돼버렸는데 그 정쟁화의 출발은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야당이다, 엠버시의 자막 조작이다, 이제 좌파의 준동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언론이 먼저 나서서 이 사안을 규정하고 사회를 완전히 두동강 내는 이제 이런 악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기사를 보고 저는 많이 놀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 기사를 보고 나면 이제 언론의 어떤 제 기능보다는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칠 만한 어떤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도 이제 사실 들었고요. 최정한 편집인께서는 더 자세히 언론을 모니터링 하셨을 텐데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언론사 뭐 혹은 어떤 보도가 좀 인상 깊으셨는지요? 인상 깊었던 보도는 실제 이번에 우리 언론들이 국민들이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실제 진실은 무엇인지 나름대로 파악을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정파적으로 나눠서 언론사의 어떤 이념적 지향에 따라 가지고 그 진실에 대한 시각이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또 우리가 언론이 한번 되돌아봐야 될 그런 이번에 큰 어떤 교훈을 준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래 싶습니다. 네. 실제 이제 언론 본연의 사명으로 보면은 국민들이나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알 권리 충족을 시키는 게 언론의 가장 큰 본연의 사명인데 이번에는 어떤 던진 화두가 과연 언론이 어떤 표현의 자유를 떠나서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이런 문제점도 이번에 좀 상당히 드러났고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토론이 되지 싶습니다. 예,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보죠. 차재원 교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팩트보다는 지금 그러니까 발언의 당사자가 이야기한 의도에 그게 초점을 맞춰서 그걸 갖다 학제 재생산하는 부분은 언론의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행위 자체는 저는 이 각 신문사들 우리가 이제 오늘 신문을 주로 이야기할 건데 지금 대한민국 신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나친 정파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언론의 신뢰를 스스로 까먹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러한 정파의 도구가 어떤 특정 정파의 도구가 신문이 됨으로써 문제는 그러한 해악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하고 반대 진영에 있는 신문에게만 뭐 이렇게 타깃이 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헌법같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심각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간지나 신문들의 어떤 정파성이나 그 정치적 성향 이거를 지금 차지원 교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까 정기환 평론가께서 그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은 예로 드셨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는 그러면 진보 성향의 언론은 그럼 편향되지 않은가라는 어떤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겠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론의 정파성이라는 것은 뭐 각 언론사가 지향하는 것이 좀 보수적 정치 성향 또는 그 보수가 가지고 있는 애국적인 사회 안정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진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혁신적이고 뭔가 좀 그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 편에 서서 한다는 것. 뭐 특히 이제 남북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갈리지 않습니까? 대화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강대강의 대결로 가더라도 북한 길들이기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차이는 저는 정파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정파의 내용이 공익적 관점의 정파냐. 지금 현재 언론의 보도 태도는 사익, 그다음에 사주 또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저널리스트, 기자의 개인적 신념 관계로 자신의 언론들이 악용되고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군부정권 시절에 언론에 거의 복종이 아니고 노예처럼 살아서 이권을 받았던 언론이 거기에 대한 반성 이런 거 전혀 없이 마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그 권력을 주무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과연 언론의 사명이냐는 문제. 두 번째, 지방 언론 모든 언론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좋다는 거예요. 공익적으로 그럴 수 있죠.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예.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을 위한 보도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를 위한 홍보지로 전락했느냐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됐는데 정파적이라는 것은 사적 이익과 자기 신념 체계에 대한 부분 공익적 정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이나 광고나 이런 일종의 협찬을 받을 때는 그 언론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 지원을 받는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선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이 악용이 되어서 여론의 형성을 악화시키는 측면에서 언론이 앞장서고 있다. 그걸 보통 우리는 앞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좀먹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방미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라는 것은 사실의 중심을 두고 먼저 가서 해석의 차이로 가느냐 아니면 대통령의 심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면서라도 정쟁의 도구로서 언론이 스스로 자청을 해버렸느냐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 주신 부분들에 전 대부분 공감을 하는데 시청자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김대중 칼럼만 인용을 해주신 거니까 예를 들면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 뭐 일부 언론들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이 아니라 사주의 이익 내지는 언론사의 이익, 기자 개인의 이익이 엿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기사들이나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사례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보를 양비론적 측면에서 언론사가 자 그러면은 보수 언론들은 정쟁의 도구로 이번 방미를 대통령 편에서 했다고 하면 똑같이 우리는 비판할 때 진보 언론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같은 데는 자 이것을 전혀 그렇지 않게 대통령이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비속어를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폄훼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양비론 양시론도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따질 때는 정말 51%가 잘못됐는지 49%가 잘못됐는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따지고 봐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뭐 니놈은 잘한 게 뭐 있나 이런 식으로 뭉개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무슨 수단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차재훈 교수님 강조하셨듯이 팩트가 뭐냐, 이게 사실이 뭐냐. 네네. 그다음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 자체가 이제 아니라고 해버리는 상황에서 네. 이것은 뭔가 음모가 있었다, 기획이 됐다, 조작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 데서 과연 양비론이나 양시론이라는 방식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유용한 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죠. 예. 그 지금 조작 얘기를 잠깐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국면이라는 게 이제 구분을 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해외 순방 이후에 대통령이 월요일에 도어 스태핑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이후의 보도들을 보면
MBC와 민주당의 어떤 정언 유착에 집중한 언론들이 있는가 하면 기존에 이제 해외 순방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해명 이런 것들을 비판 논조로 많이 담은 언론들도 눈에 띄는데요. 규정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논란이냐, 파문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발언이 막말이었냐, 비속어였냐, 욕설이었냐, 이건 어떤 표현을 담느냐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분명하잖아요, 차재현 교수님. 네. 이런 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를 정의하는 그 말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나 그것이 저는 지난번 이렇게 스픽스에도 칼럼을 썼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바이든이든 네. 랄리면이든 저는 본질의 차이는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발언이 나온 것이 한미 정상이 48초 스탠딩 회담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48초 이 한미 한담이 과연 떠나기 전에 국가적 이익이 달려있던 현안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었을까? 그건 누가 봐도 그건 아니라고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그 상당한 국민들의 기대를 갖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서는 한국 대통령 입장에서 네. 과연 그런 식의 말을 내뱉을 수 있을 정도의 심리적 상태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지금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는 그 관련 업계의 관계자들 그리고 특히 이 지금 파생되는 여러 지금 산업에서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 개개인 입장에서도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현안 중에 하나였던 한미 통화 수합 같은 경우가 제대로 된 구체적 성과를 갖고 오지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내려오면서 야 이걸 어떡하지? 내가 지금 제대로 이야기도 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든다고 한다면 뭐 지금 그런 뭐 어떤 식의 해명을 하던다 하더라도 그런 비속어가 담긴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부분인 것이고 네네. 또 하나의 부분은 그거죠. 지금 이제 그것이 미국 의회든 대한민국 국회든 대의민주주의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과연 대의기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이 지금 대의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바치고 있는 가장 큰 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입만 열면 헌법 가치를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네. 그런 대의기관에 대해서 나는 미국 의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한국 국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 식의 태도 자체가 과연 이 지금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이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비속어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지금 그러니까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기대했던 품격 그 자체가 사실은 지난번 이준석 전 대표와의 내부 총질 문자에 드러나고 난 뒤에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을 향해서 이 땡땡 저 땡땡 한다고 했을 때 설마 그랬을까? 네.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내가 뽑은 대통령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게 다 무너졌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가 해놓고 그 말에 대해서 전혀 진상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상당히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이 없다는 것이죠. 앞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 자리의 엄중함, 대의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그 시각,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품격 이 세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어떤 언론도 이걸 디펜스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리 정파성이라는 부분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가 첨언했을 때 하더라도 심지어 TV조선까지도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뭔가 디펜스를 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누가 봐도 가관, 뭐 이런 가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TV조선과 조선일보의 다른 보도 행태는 뭐랄까요? 좀 흥미롭게 여겨지기도 한 대목이었습니다. 그 주제도 저희가 이따가 좀 더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좁혀볼까요? 아까 있는 그대로 보도하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요. 대통령의 뉴욕 발언이라고 명명한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비속어, 막말, 욕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다, 언론들이. 제각각 자기들이 진짜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어떤 언론은 대통령의 뉴욕 발언이라고 명명했더군요. 이거는 옳은 걸까요? 최정환 편집이? 언론사로서는 뭐 쓸 수 있는 단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나쁘다 좋다고 판단하기에는 다른 제3자가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애써 축소했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아니 축소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 뉴욕 발언이라는 게 사실은 뉴욕에서 발언했던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단어 선택에 있어가지고 언론사가 이거는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그보다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진실이라는 그 가치가 하나 있는데 네. 거기서 언론이 그 사실을 외면하고 단지 이제 어떤 단어 하나로서 국민을 호도하려고 했던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그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조선일보 보도가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언론들이 그 대통령 발언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정파적으로 그리고 정은유착 MBC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서 정은유착이라고 많은 비판을 했는데 실제 조선일보 보도도 보면은 조선일보가 MBC 노조의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MBC 노조 큰 제목 타이틀은 MBC 노조라고 쓰고 그러면 국민들은 독자들은 볼 때 MBC 노조가 내부 상황을 절대 다수의 구성원들이 고발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밑에 조그맣게 제3노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런 부분이 이제 결국은 국민들을 뭐 어떤 뉴욕 발언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호도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교묘하게 자막 처리 그 단어를 제목으로 달므로 인해 가지고 그 국민들을 호도를 하는 거고 또 특히 이제 진보 쪽에서도 어찌 보면은 그 국민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게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이 해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보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왜 MBC가 거기에 어떤 갈로를 쳐가지고 미국이란 국회 앞에 미국이라는 단어를 넣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준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언론들이 정파적 이익을 떠나가지고 정말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텐데 저는 볼 때 그래서 진보 쪽에 있는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보수 쪽에 있는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실제 너무 이념 편향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양해하는 범위라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언론사마다 사회 입장이 있어서 나는 좀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중도적이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표현을 뭐 뉴욕 발언이라고 하든 파문이라고 하든 뭐 논쟁이라 하든 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언론사의 자기 위치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왜 언론이라는 것이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을 하지 않고 그것이 일어나는 이유의 파장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를 섞어서 이렇게 이제 하느냐는 문제제기죠. 저는 제가 이제 그 TV조선 같은 데 방송에 나가서 평론을 하던 시절도 있었고 늘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니까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고맙다는 것은 어쨌든 저는 평론가로서 외부적 활동을 할 때 저희 뭐 견해나 생각을 전달해주는 창구가 TV조선이기도 했지만 제가 이번에 TV조선의 이제 최초 보도와 그 이후에 바뀌는 과정, 특히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제3노조면 실제로 그 뭐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극히 드문 세 번째 노조라는 거 아닙니까? MBC 안에 노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박홍근의 윤 대통령 발언을 MBC가 첫 보도보다 더 빨리 했다는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 MBC 기자가 현지에서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 원내대표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달아서 정보를 먼저 줘서 공격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인데 해외 취재 경험이 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것이 구조적으로 일단 불가능하고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어서 갔겠죠. 또 그것은 이미 온라인에 다 유통됐다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도 자 그러면은 MBC 첫 보도보다 박홍근 발언이 빨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함으로써 조선일보가 얻는 게 뭔지를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조선일보가 실제 얻는 거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언론사에서는 이제 뭐 머리 제목이라 하기도 하고 페이지 야마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뽑아서 무엇을 얻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 윤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윤 대통령의 열렬 지지자들한테 알고 보니 대통령이 발언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MBC가 보도를 잘못한 것이 훨씬 더 크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취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분들이 진짜로 사전 유출을 통해서 기획된 조작된 작업에 동원됐다는 증거를 가지고 하느냐 이것은 기자의 양심을 걸고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뻔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촬영되면서 그 영상이 MBC 풀단의 기자한테 그냥 잡혀서 이게 흘러나온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 했는지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기획과 의도와 자막 조작을 했다는 걸로 가면 자막 조작이 되었으면 대한민국에 그러면 그 나머지 140여 개의 언론은
MBC가 자막 조작한 걸 보고 따라쟁이 하는 언론들이에요? 대한민국 MBC밖에 없습니다. KBS 더 크고 SBS는 MBC하고 늘 경쟁하려고 하고 JTBC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영역의 미디어를 구축하겠다고 나왔던 그 언론이 MBC 자막을 보고 따라쓴다? 그럼 나머지 종편은 또 어디입니까? MBN이나 채널A는 무엇이며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걸 따라보고 썼다고 언론 전체에 대해서 마치 자기들이 검증하지 않고 따라 쓰는 사람처럼 그리고 때릴 때는 MBC만 때리고 그리고 저건 알고 보니까 광우병 때부터 좌파 언론이라고 네네. 이미 좋은 글씨를 씌워놓고 공격하는데 네. 언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 언론 윤리에 맞느냐, 보도 윤리에 맞느냐. 예. 더 크게 보면 이것이 실제 조선일보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내가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사주 문제가 아니라 예. 사주가 설사 그걸 원한다 하더라도 거기 다 기자 출신들 아니에요? 보수 진보 있지만 거기에서 앞잡이 노릇해서 기자가 정말 정치적 이익이나 사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뻔한 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대통령이 거절해요. 근데 MBC에 대해서는 답을 달라고 해. 언론단체가 다 나서서 지금 시위도 하고 성명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한국기자협회가 그러면 진보 언론단체입니까? 아니면 한국기자협회라는 데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를 좌파 민주당과 손잡아서 어떤 식으로든 탄핵시키려고 나서는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네, 제가 네. 만나본 게 그렇지 않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좌우 논쟁이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에 접근하는 언론이 어느 정도의 기준과 판단력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회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얘기를 잠깐 하셔가지고 아까 김대중 칼럼만 인용을 하셨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선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 관심 있게 봤던 칼럼 중에 하나는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MBC가 만들어낸 이상한 나라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기사의 시작을 보면 일단 천공 뉴욕 도착 루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이거 이제 문화부 차장이 쓴 기사로 보여요. 그래서 뉴욕 도착 루머를 언급하면서 가짜 뉴스에 대한 언급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뒤를 보면 기존에 있었던 가짜 뉴스의 사례들이나 이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언급하면서 김어준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장식을 한 게 이제 MBC로 장식을 합니다. 가짜 뉴스로 시작해서 가짜 뉴스의 사례들이 MBC로 장식이 되면서 자막 조작 사건에 힘을 실어주는 칼럼이 또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아까 정기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아마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기사들인 것 같아서 아무튼 좀 씁쓸하게 보기도 했고요. 차재현 교수님께서는 정기환 평론가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두 과목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미디어를 가르치고 하나는 정치를 가르치는데요. 미디어를 가르칠 때 미디어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미디어 효과 이론 중에 상당히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미디어를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바꿀까, 태도를 바꿀까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미디어 효과인데 미디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 부분이 소위 말하는 아젠다 세팅, 그다음에 프레임 이론, 그리고 또 뭐 친문 나서는 이론, 뭐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상당히 언론사들이 상당히 정파성을 띈 언론사들이 많이 시도하는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프레임 전환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시각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때 이 부분 아니야, 그게 잘못됐어, 이렇게 봐야 돼 하고 딱 트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언론 보도를 당하는 권력의 입장에서 상당히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권력이 어느 정도의 의도를 갖고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할 때 예. 여기에 그 권력의 의도보다 더 앞장서서 그 깃발을 들고 나서서 그걸 실천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그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사건의 본질 자체를 아까 흐려버린다는 거죠. 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예. 바이든이면 어떻고 날리면 어떻고 지금 그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것 자체를 싹 돌려서 소위 말해서 이 특정 언론이 정권에 대해서 삐딱한 생각을 갖고 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모든 평지 풍파를 이렇게 하는 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갈로 열고 미국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MBC가 미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넣은 것은 비판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과연 MBC가 이 사실을 자막을 달 때 지금 이 집권 측에서 이야기한 대로 한미 동맹을 이관하기 위해서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예. 실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 이관이 됩니까?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 한국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아마 이 유혹 그 발언 논란, 뭐 비속어 논란 이것들이 아마 상당히 그 화제에 잠시 올랐던 모양이에요.
근데 해리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해리스가 공개 발언 때 한미동맹은 70년 된 진짜 이제 린치핀과 같은 동맹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지나가는 투로 그러니까 비속어 한마디 던졌던 것이 그걸 갖다가 학대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미동맹이 무너집니까? 그렇다고 하면 동맹이 아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를 이렇게 침소봉대에서 몰고 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 집권 세력의 정치적 의도를 말 그대로 언론사가 복무하는 행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반사에 이걸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 의문이 생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굳이 제 추측을 예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언론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응하는 집권 측의 그런 지나친 정치적인 오바에 대해서 예. 아무런 지금 질타를 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MBC에다가 공문을 보냈다고. 예. 그런데 사실 이 공문 작성 자체도 말도 안 되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도 논란이 많았죠. 예, 그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예.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실은 말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그 권력의 한가운데잖아요. 한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이 기관이 이 지금 언론이 상당히 잘못 보도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들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이 보도 경위를 밝혀라고 하는 것은요. 언론중재법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기관도 언론의 독립에 대해서 규제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 취지를 위반하고 있고요. 헌법 21조가 지금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해악의 가능성을 사실은 모든 언론들이 이걸 갖고 지금 제2라운드로 집권처하고 싸워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항의 방문했을 때 여러 의원들이 민영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박성중 의원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 민영화시켜야 된다. 저는 이게 지금 그 앞뒤 맥락이 맞는 얘기를 하는 건지 약간 의심스러워서 귀를 의심해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MBC를 민영화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라는 언급이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정환 편집? 제가 말씀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잘 안 맞다는 가르치면서 한국 그 언론의 역사도 가르치거든요. 예.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사실은 지금 MBC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다 이 민간 주인들이 다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서울 MBC는 누구 거, 부산 MBC 같은 경우는 당시 LG가 갖고 있었고요. 각 그 시도별로 다 주인들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군부가 집권을 해서 말 그대로 이 공영방송은 국민의 품속으로 돌려준다는 식으로 해서 총칼로 위협을 해서 포기각서를 쓰게 만들었죠. 그래서 민간 대주주들로부터 포기각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주식을 한 70%를 모아요. 모아서 지금 그걸 갖다 어디다가 넣어놨냐면 방송문화진흥재단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방문진에 넣어. 그리고 30%는 사실은 지금 정수장학회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30%이기 때문에 정수장학회는 MBC의 여러 가지 운영에 아예 뭐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문제는 이 70%를 갖고 있는 이 방문진이 누구의 의사대로 움직이냐면 항상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였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MBC의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MBC의 주인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권력이 완전히 방문진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 손을 뗀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품위 돌려주는 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민영화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민영화는 쉽게 말하면 민간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민간 자본이 그럼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국민에게 주인 품소로 돌려주는데 누가 그게 투자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난 이 박근혜 정부 시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수장학회 지분 30%가요. 시가로 얼마였냐 하면 제 기억으로 그때 1조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MBC 전체가 한 3조, 4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언론을 투자할 만한 민간 자본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방문진이 지금 정권의 눈치대로 휘둘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실 근데 왜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 이야기를 자신들 집권했는데 그럼 자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박문진에 대한 인사권은 또 방통위가 지고 있어요. 방통위가 지금 그러니까 이 합의제 기관이라서 정권은 바뀌었지만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인가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 만들어졌던 지금 그 지배 구조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김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지금 민영화하자는 건데 이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해도 한참 거꾸로 돌리는 행위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이제 배경까지 좀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문장 자체는 아주 웃긴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부분에 네네. 저도 한 말씀 네네네. 보태면 실제 결국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민영화되어 있는 방송을 공영 방송을 민영화시키면 결국 이제 그 사주가 컨트롤하는 그 방송으로 만들면 그 통제가 가능하다. 예,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민영화를 주장을 한 거고, 민영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MBC뿐만 아니라 KBS도 그렇고 그 노조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 그 노조가 친진보 정권, 친민주 정권과 굉장히 괴를 같이 해오는 그런 노조들이기 때문에 실제 통제를 하려면 확실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주인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아마 민영화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 예. 이제 지금 MBC의 문제는 그렇고 지금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우리나라 언론들이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뭐 현업에 하지만 어떤 문제냐 하면은 실제 이번에 108개 정도의 언론사들이 다 똑같은 내용을 썼다고 하는데 실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거를 바이든으로 듣고 이 땡땡으로 듣고 해서 그 썼던 언론사는 사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론사들이 좀 치열한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로 가니까 나도 거기에 무임승차한다는 이런 자세로 가는 언론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실제 이제 언론도 그게 이제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거기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데 그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지 그게 뭐 거기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가지고 그게 어떤 발언이었느니 해가지고 문제에서 논란이 되는 거는 그렇게 뭐 좀 우리가 그 추구해야 될 바는 아닌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언론들이 해야 될 건 실제 저는 그 누가 더 옳았냐는 판단보다는 좀 더 그 우리가 그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려고 한다면 실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조사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제 이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선진기법으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발언의 진위 여부도 밝혀낼 수 있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최정환 편집인의 말씀도 들어봤고요. 그 말씀하시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 예전에 저도 그 한번 다른 방송에서 했던 얘기인데 초원복집 사건에서 뭐 우르르 죄다 모여가지고 지역감정 한번 조장해보자. 그 지역감정을 조장해보자라는 그 내용 자체가 문제시되는 것이 본질이었는데 누가 도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정권에서 도청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이 도청 자체에 우르르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구시대적인 마인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욕설이 본질인 사안에서 갑자기 자막 조작 사건이 등장하고 거기에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눈치 보는 언론도 문제가 있다. 즉 양비론적 접근 자체가 이 사안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원 유착 대 적반하장, 자막 조작 대 외교 참사. 제가 그 이야기를 초원복집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가을쯤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몸담았던 국제신문 후배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 선배님, 지금 초원복국집 사건이 일어난 것이 30년이 돼서 자기들이 그 후속 취재를 하는데 그때 저보고 취재기자가 아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정치부 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었지만 제가 사회부 기자였어요. 사회부 기자였는데 바로 제가 담당하는 지역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지원 가서 봤는데 사실은 그때 부산의 기관장들이 다 모였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지금 YS가 그러니까 김영삼 후보가 안 되면 우리 다 영도 앞바다에 빠져 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갖다가 사실은 다시 그 국민당이라는 당에서 앉아 도청을 했죠. 도청을 해서 그것이 선거 막판에 그 폭로를 했어요. 폭로해서 그것이 그 폭풍이 상당히 아마 커질 거다. 그래서 아마 당시 그때 그 민자당이 상당히 여당이 상당히 그
불리할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지역적으로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삼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됐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첫 번째 당선자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 부산의 기관장들이 모여서 지역 감정을 조장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당시 김영삼 당선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문제의 본질은 그거 아니다. 어떻게 말이지? 그러니까 불법 도청하는 놈들이 나쁜 놈이지.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들에 불법 도청한 사람들을 엄단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 다음 날 신문을 보면서 제가 기겁을 했던 게 예. 어느 한 언론도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어요. 그 부분을 주목한 언론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이 불법적으로 기관장들이 모임을 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한 이 관권 선거 그리고 또 지역 차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싹 빠지고 도청만 나왔어요. 당선자가 도청에 대한 강한 엄단의 의지를 피력했다는 식으로 거기 초점을 맞춰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맞는 방향이니까 제 그때 그때는 제가 기자 얼마 안 했을 때니까 상당히 제가 이 문제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예. 지금도 30년이 지났지만 이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는 부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 사안이 저는 그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언론이 이제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편향적 프레임 전환에 도움을 주는 보도라든지 아니면 실제 그 보도 이후에 양비론적인 접근을 하는 보도 행태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 드린 것이고요. 정기환 평론가가 아주 지금 오래 쉬셔가지고 아마 이제 언론사에 종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솔직히 한국 언론 이렇게 가면 계속 존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망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정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시한부 업종이냐? 이 질문에 대답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각자 몸담고 있는 언론사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또는 잃어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이번 같은 저런 사안이 사실은 녹음돼 있는 내용, 영상이 언론이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보면서 전 국민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언론이 나서서 자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거를 국민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면 언론의 원래 역할이 사실이 무엇인지 전달해주지 않고 믿음의 영역에서 나는 이렇게 믿고 싶은데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것이 난리면으로 돌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으로 돌리는데 자 이런 것들을 또 보도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물타기를 하면서 자 그것이 뭔지 알 수 없다고 불가지론 누구든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데 그 과정에서 언론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그 신뢰가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 받고 있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그 신뢰를 조금씩 얻기 위해서 쌓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놨던 신뢰조차도 이런 보도 하나하나 정파적 이익에 먼저 앞제비 노릇을 하면서 까먹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해보면 됩니다. 권력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가진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신뢰를 더 쌓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언론이 점점 더 까먹고 있느냐 이 질문을 먼저 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언론에 대한 신뢰지수가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일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자 정권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받아주자. 왜냐하면 기계적 균형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쓰면 야 누구 이제 민주당이야? 야 누구 국민의힘이야? 이제 이런 쪽으로 몰려가는 데 대해서 부담감을 가진 그 연약한 언론사의 구조, 재정 상태, 그리고 사주의 눈치 보기 이제 이런 것들에 정치권들이 가지고 노는 거 아니에요. 권력 바뀔 때마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정권이 어떻게 했다 이 문제를 떠나서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기자, 그다음에 임직원, 사주 모두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언론이 원래 목적과 사명이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해주고 판단은 국민들이 하고 이 사회의 약한 곳은 좀 보태주고 강한 데는 견제해주고 그래서 공익적 역할로서 우리 사회 발전시키는데 정말 제 사회 권력으로서 언론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정말 교과서적인 이야기
한 번쯤 생각해야 될 때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도 이미 느끼고 있고 국민들도 느끼고 있는 신뢰 상실하고 지금 레거시 미디어는 다 끝이다. 망하는 것만 남았지. 그 앵벌이 수준으로 살고 있다. 권력에 추종하고 자본에 추종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하는 행태는 똑같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맞춰주고 내 이익에 맞으면 따라가고 맞지 않으면 그냥 내팽개치고 욕하고 쌍욕하고 덤비면서 하는 이게 무슨 언론이냐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말씀을 정기한 평론가께서 대신해 주셨고 쇼츠 만들어 주세요. 아닙니다. PD가 긴장했어요. 자, 눈치 보는 언론까지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본 그런 상황이긴 한데 사실은 이 주제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진실을 보도할 언론의 의무, 그리고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대중에게 판단을 받는 언론의 제 기능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비서고 파문 이후에 언론의 민낯이 드러난 사례들이 워낙에 많아서 저희가 지금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최정한 편집인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비론적 접근을 하는 언론도 그 언론사의 사정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대부분 보면 이제 공공의 영역에 놓여 있는 언론이라든지 특히 보도 채널의 경우에도 양비론적 접근을 굉장히 많이 하더군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제목은 특별히 몇몇 언론 보도 채널의 제목이 그러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보도 중에 하나는 아닐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최정한 편집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지금 같은 날 보도가 된 건데 지금 같은 날 보도가 된 것 중에서 한겨레 신문이 조선일보가 보도한 게 한날 윤 대통령 총선 승리 들리지 않는 대통령 말을 자막으로 처리한 그게 있었고요. 그다음 하나는 비판 여론 기담은 윤 대통령. 이거는 한겨레 신문 보도고 또 경향신문 보도는 그 망국적 입법 독재 국기 문란 야당과 언론을 싸잡아 비판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이런 제목만 봐도 같은 기사에 있어서 제목만 봐도 실질적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는 게 시각이 굉장히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언론에 대해 흔히들 그 양비론적 시각 또 양시론적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데 실제 언론이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때가 많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비판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지만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는 사실 언론이 여기서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어떤 진보 매체도 마찬가지고 방송 특히 MBC에서 보도한 내용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거기서 그렇고 일단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어떤 김대중 칼럼을 아까 전에 나왔지만 예를 든다면 일단 그 부분에서 언론이 물론 그 어떤 좌파 진영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판단할 때 어떤 그 사실을 떠나가지고 진실을 파헤친다고 얘기할 때 어떤 그 우파 진영의 얘기를 담아갈 수 있지만 노골적으로 이게 그 다음번에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의석을 차지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언론이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야만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언론이 나갈 자세가 분명히 언론학 어떤 미디어 개론에서는 언론의 어떤 양비론적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언론이 나갈 방향에서 어떤 기계론적 균형이 중요하다는 생각,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진보나 보수나 언론 다 떠나가지고 마찬가지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어떤 언론들이 생존 경쟁에 특히 그 신문을 중심으로 생존 경쟁에 몰두하다 보니까 실제 권력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경향들이 있고 또 자본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보는 이런 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실제 언론이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지금 어떤 권력이나 금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 언론이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 이제부터라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형태의 보도가 계속될 거다 하는 이런 우려가 됩니다. 저도 한 말씀 네네네. 제가 이 방송을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 편이냐? 제가 상당히 곤란하죠. 그러나 제 속으로 그렇게 답을 하긴 했는데
제가 처음 이렇게 말을 하면 제 나름대로는 진실과 상식의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 말에 동의하시지 않는 시청자들도 계시겠죠. 아마 제가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뭐 발언이나 논평 중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 친구도 고가가시한 친구인데 라고 생각하실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하나의 가치만은 절대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가치냐? 결국 이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거든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표현의 자유의 학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회가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표현의 자유를 그러니까 허물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로 제 눈에 비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이 스픽스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방송 가서 제가 좀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 우리 아까 잠깐 언급했던 대통령실에서 MBC에게 보낸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해서 세월호 사건 관련돼서 대통령이 그걸 보고 화를 낸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럼 대통령실에서 공문을 보내는 행태가 우리는 그냥 공문을 보고 다 드러내놓고 했으니까 이건 협박이 아니다. 간섭이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금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면 바로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언론중재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만천하에 공개되는 공문을 통해서 이 보도 경위를 밝혀라.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자체 검열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와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집권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우르르 몰려가서 MBC 사장 나와라. 그렇게 하다가 결국 MBC 노조원들과 또 다른 또 시민단체들의 저지에서 돌아갔잖아요. 돌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민영화 시키겠다. 그 무슨 자격으로, 무슨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 지금 그래도 지금 MBC는 준공영 상태잖아요. 예. 그럼 그걸 바꾸려고 하면 그럼 국회의원이면 입법자잖아요. 그럼 입법을 하라는 거예요. 입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너가 내 말 안 들으면 주인 바꿀 거야. 그거는 말 그대로 겁박 아닌가요? 이러한 행태 자체를 왜 그럼 다른 신문들, 다른 언론들은 그냥 통상적인 정치 행위로 그냥 입 다물고 있나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그런 심각한 위협 때문에 저는 이거 정말 자시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이번 사안을 바로 그 때문에 상당히 엄중하게 바라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에게 신망을 얻었던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자신의 기계를 지키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은 뭡니까? 법치에 대한 정신.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취임사부터 지금까지 자유라는 말을 엄청나게 쓰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의 굿속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국가 권력 또는 자본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으로부터의 억압이나 구속 상태가 아니라 누구나 인간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표현, 자신의 행동,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이분이 또 외치는 게 뭐냐? 보편적 가치를 외쳐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가서도 전 세계가 자국 중심주의로 정말 출입문을 완전히 걷어담그고 자기들만 살려고 하면서 국제적 글로벌 협력 관계가 깨지는 상황에서도 좀 시대에 좀 지금 이제 현실에 좀 맞지 않죠. 보편적 가치를 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공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각 국가의 역할을 더 강화시켜 가자. 그게 보편적 가치예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이게 자유와 보편적 가치에 맞느냐고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떤 표현을 할 때 사적 공간으로 돌아와서 내 말이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엉터리 행동할 수 있다고 칩시다. 공적 공간에 가서 내가 뱉은 말은 내가 설사 사적 공간에서 지키지 않더라도 그것은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면 자유와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했으면 그 언론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자유롭게 그냥 발언했는데 좀 실수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유감입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사실 국익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자신은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과도하게 생각하는
누군가 참모의 조언을 받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내 구조는 그렇게 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기가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자유와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하나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더 억압하고 오히려 족쇄를 채우고 오히려 그것이 이념적 프레임에 의해서 작동되도록 국가 권력이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언론이 추종해서 오히려 더 앞장서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것이 정쟁화가 되거나 누군가 이익과 손해의 문제를 떠나서 이 행동은 왜 우리가 지금 언론이 이렇게 가야 되느냐고 다루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 언론 자체의 문제도 우리가 바로 봐야 되지만 대통령이 어떤 약속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지 않는지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누구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예. 또 그분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았던 분이고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월급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운영을 자기들이 번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세금 내서 세비로 쓰게 하고 국가 예산 만들어주고 이 돈과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국민들이 자유롭게 얘기하고 표현하고 의견 제시하도록 권장을 해도 모자랄 만해. 이제는 들어갔으니까 가르쳐요. 그리고 자유와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보니까 엉터리네. 저 원래 좌파의 준동 세력과 똑같은 놈이네. MBC 원래 그랬잖아. 이러면서 연좌제, 간첩 더 씌우기, 좋은 글씨 이런 방식으로 사회를 옥죄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겠다. 거기에 우르르 달려 와가지고 MBC 앞에서 피켓팅하고 가는 그 국회의원들의 추악한 모습이 과연 정상국가냐. 국민들 판단할 능력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이 판단하십시오. 저희 진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면 끝날 일을 온 나라의 문제를 정쟁의 이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 지금도 이것이 맞니 안 맞니 하면서 이제 언론은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도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제 완전 비참해지잖아요. 거지도 아니고 동양 받는 놈도 아니고. 네. 아니 따라가든지 말든지 이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이 언론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그냥 국가 권력에 기생하면 좀 더 나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정말 윤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했던 자유와 보편적 가치와 부합하냐 이런 질문을 저는 근본적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는 검찰총장 시절에는 그렇게 기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고 실제 어떤 언론 관계에도 굉장히 윤택하게 하기로 유명했던 분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그 국민들한테 보여준 일정 부분 그 언론관이랄까요? 언론관이 지금 상황에선 매우 위험해 보인다. 그 위험해 보인다라는 지점에 분노를 한 스푼 두 스푼 담아서 이제 정기한 평론가 말씀 주셨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대통령의 비서실장 발언을 보면은요. 가짜 뉴스를 또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 싫어할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이런 식의 전 조롱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그래서 그 김대기 비서실장의 설명이 좀 매우 불쾌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는 국민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에 고스란히 반영이 돼서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황 판단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 저희가 이제 오늘 언론의 보도를 해설해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의 언론관, 대통령의 언론관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문제가 이제 결부돼 있고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저희 이제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일단 세 분께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정치평론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언론 비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마지막은 정치평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여야의 전면전 양상이기도 하지만요. 대통령실이 언론을 내지는 MBC를 타겟으로 한 언론과의 전쟁을 사실상 선포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탈출해갈 구멍이 어디선가 필요할 거 그 시점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아주 가깝게 올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인가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인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판단하고 계십니까? 민심 이기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라는 것은 그리고 여론을 반영하는 거 하나의 통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그러니까 매체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의 의도대로 열심히 앞장서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지켜보는 대다수의 민심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가면 누가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느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죠. 제가 지난번 스픽스 칼럼의 제목이 The Buck Stop Here대로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The Buck Stop Here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해리 트루만 대통령의 좌우명을 자신이 좌우명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발언 때문에 이렇게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이것이 결국은 자신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누가 해결해야 되냐? 결국 윤 대통령이 결자 해지의 차원에서 본인이 이 사태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인데 첫 단추는 잘못 끼었지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이 본인이 결심이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의 그러니까 발언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추스려 보고 거기에 대한 진상이 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사과하고 그럼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당장 임기 때문에 뭐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실무적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대대적 인적 쇄신을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지는 저희가 지켜볼 일이고요. 최정환 편집이.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은 결국 대통령이 했고 대통령이 진실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든 사람 이런 걸 감추고 내 부하 직원들한테 애꿎은 홍보수석하고 대통령 협력실 직원들한테 떠넘기고 있고 이제는 돌아와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결국은 결자 해지해야죠. 대통령이 실제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데에서 더 유념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면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용서해 줄 자세가 돼 있는데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이렇게 미동도 안 하니까 더 분개하고 예. 그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대통령이 그 마음을 돌렸으면 좋겠는데 그리 안 될 것 같아가 걱정이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오늘 이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이니까 그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언론사에 있는 종사자들도 하나 알아야 될 게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다는 것은 분명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정기현 평론가는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진심으로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 또는 그 윤핵관 호소인 또는 윤핵관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뭐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많이 떨어져 나가긴 하더라고요.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하늘이 두 쪽 나도 순장하지 않는다. 힘이 있을 때 옆에 붙어서 이익 보려고 있는 사람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과 가치와 철학에 동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나름 현안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조언자 그룹이 있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극우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이 사안을 어떻게 가는 것이 대통령이 지지 않고 이기느냐. 그 사람들이요.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지켜주고 간다고요. 대통령 힘 안 빠져보십시오. 그리고 총선 와가지고 다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극우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을 파리하는 것이지 절대 윤석열 대통령을 돕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고 있다면 예.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것은 결국 몰락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수 정치를 지향하더라도 합리적 보수 세력이 중도 확장적 노선으로 가고 또 진보 쪽에서도 이해할 만한 이런 사람들이 충원을 하고 이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또 소수의 의견으로 극우에서 조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몰고 가야 된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대통령의 행태로 봐서는 그런 거 아예 없어요. 그냥 극단에 몰려있는 이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뭐 본인도 정치를 모르니까 이렇게 가면서 막 가자고 하는 식으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미래가 매우 참담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대통령이 아직도 모르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자 저놈들 하는 이야기 봐라. 좌파의 준동에 한 세력이 더 얹었구나. 민주당하고 똑같은 이야기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가는 순간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죽는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밀어붙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참하고 참담한 대통령의 미래는 점점점 더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알아차리고 지금 국정 운영의 방향을 좀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사람들 쪽에서 의견을 받아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바람까지 담아주셨습니다만 중후엄한 경고로 윤 대통령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그렇습니다. 대통령입니다. 발언의 주체는 대통령이었고요. 본질은 발단은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되어버렸고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준엄한 경고와 비판을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오늘 대통령 비속어 파문으로 본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을 주제로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전계환 정치평론가, 스픽스의 최정한 편집인,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치본색 스페셜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